오마하 노트, 오마 현인의 원칙을 기록하고 투자로 번역합니다. 오마하노트 198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5,500만 달러짜리 회사를 산다면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재무제표, 회계감사, 변호사 검토, 계약서 수십 장? 그런데 1983년 워렌 버핏은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마하의 한 가구점을 찾아갔습니다. 그 가구점의 주인은 89세 할머니였습니다. 이름은 로즈 플럼킨, 사람들은 그녀를 미세스 비라고 불렀습니다. 벨라루스 시골 마을 출신으로 영어 한마디 못하면서 미국에 건너왔고 1937년에 500달러를 빌려 오마하 지하실에서 가구 가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버핏은 그 가게를 둘러보고 물었습니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미세스 비는 답했습니다. 6천만 달러! 버핏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습니다. 복잡한 실사도 없었습니다. 2페이지짜리 계약서가 전부였습니다. 그 계약서에 5,535만 달러짜리 거래가 담겼습니다. 오늘 오마하노트에서는 1983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 서한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단순한 인수, 시즈 캔디의 진짜 힘, 버팔로 뉴스의 부활, 그리고 버핏이 처음으로 공개한 인수 기준 목록까지 1983년 서한은 버핏의 모든 투자 철학이 한 편지에 농축된 해입니다. 먼저 성적표부터 보겠습니다. 1983년 버크셔의 장부가치 증가율은 32.3%였습니다. 주가 상승률은 69.0%였습니다. S&P 500은 22.4% 상승했습니다. 주가 기준으로 보면 시장을 3배 가까이 이긴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버핏은 1965년 자신이 버크셔 경영을 맡은 이후 19년간의 누적 성과를 처음으로 공식 정리합니다. 주당 장부 가치는 19달러 46센트에서 975달러 83센트로 증가했습니다. 연평균 복리 22.6% 성장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성과를 크게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버핏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재 규모를 감안할 때 이런 수익률에 근접한 것조차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담도 덧붙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영업직을 택해야 하지만 수학은 피해야 합니다. 이게 버핏다운 태도입니다. 자신의 역대급 성과를 발표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속도가 불가능하다고 먼저 말합니다. 허세가 없습니다. 숫자보다 현실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과거 성과에 취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좋았다고 미래도 똑같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에게도 똑같습니다. 100만 원으로 50%를 버는 것과 10억 원으로 50%를 버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규모가 커질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움직임은 둔해집니다. 버핏은 이미 1983년에 이 사실을 주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한부터 버핏은 중요한 개념 하나를 더 강조합니다. 바로 총량이 아니라 주당 기준의 성장입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우리는 버크셔의 경제적 중요성이나 성과를 규모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주당 기준의 진전으로 측정합니다. 매출이 늘고 직원이 늘고 자산이 늘어도 주당 가치가 늘지 않으면 진짜 성장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지금 우리가 보는 회사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회사가 인수를 많이 합니다. 매출이 커집니다. 언론에는 대형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수가 계속 늘어나고 기존 주주의 몫이 줄어든다면 그건 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성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버핏은 기업의 크기가 아니라 주주 한 주당 가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1983년은 블루칩 스탬프와 버크셔의 합병이 완전히 마무리된 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버핏은 놀라운 숫자를 공개합니다. 1965년 현 경영진이 버크셔를 맡았을 때 발행 주식 수는 113만 7,778주였습니다. 1983년 말 모든 합병과 인수를 거친 후 발행 주식 수는 114만 6,909주였습니다. 19년 동안 주식 수가 단 0.8% 늘어난 겁니다. 사실상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 19년 사이에 버크셔는 시즈 캔디, 버팔로 뉴스,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 보험그룹 13억 달러짜리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거의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많은 회사들은 성장을 위해 주식을 계속 발행합니다. 인수할 때도 주식을 발행하고 임원 보상으로도 주식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로도 지분을 희석시킵니다. 겉으로는 회사가 커지지만 주주 한 명 한 명의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버핏은 이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받는 가치만큼만 주식을 발행합니다. 이 원칙은 합병, 공모, 주식과 부채 교환, 스톡 옵션, 전환사채 등 모든 형태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져갈 교훈은 분명합니다. 회사가 성장한다고 할 때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만 보지 마십시오. 순이익만 보지 마십시오. 발행 주식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보십시오. 주당 이익이 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당 가치가 실제로 늘고 있는지 보십시오. 주주는 회사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입니다. 그 일부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야 합니다. 이제 1983년의 핵심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미세스 비와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입니다. 버핏은 서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회색 곰과 씨름하는 것보다 미세스 비와 그 자녀들과 경쟁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탁월하게 물건을 매입했습니다. 경쟁자들이 꿈도 꾸지 못할 낮은 비용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액 대부분을 고객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게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의 핵심입니다. 싸게 사고 싸게 팔고 정직하게 장사한다. 말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원칙을 수십 년 동안 지킨 회사는 드뭅니다. 버핏이 이 가게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리서치 보고서를 본 게 아닙니다. 투자은행의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버핏은 오래전부터 이 가게의 고객이었습니다. 직접 쇼핑하면서 가격과 품질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업은 뭔가 다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투자 교훈이 나옵니다. 최고의 투자 조사는 때로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 써보고, 직접 가보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 이게 숫자보다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가게에 오는지, 왜 다시 오는지, 왜 경쟁사가 이기기 어려운지 이건 엑셀만 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버핏은 NFM을 고객의 눈으로 먼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자의 눈으로 평가했습니다. 거래 방식은 전설적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인수는 장부나 재고, 그 어떤 것에 대한 감사도 전혀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에서 이건 전례 없는 일입니다. 버핏은 미세스 비가 말해준 걸 그대로 믿었습니다. 계약서는 딱 2페이지였습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신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세스 비는 평생 가격과 정직함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버핏은 그런 사람과 거래할 때 복잡한 장치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버핏이 실사를 하지 않은 건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업을 관찰했고 이 사람의 평판과 운영 방식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즉,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축적된 증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1983년 당시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는 단 하나의 매장에서 연간 1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냈습니다. 오마하의 모든 경쟁 가구 업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매출이었습니다. 버핏이 이 사업을 좋아한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극단적으로 낮은 비용 구조입니다. 미세스 비의 철학은 단순했습니다. 싸게 팔고 진실을 말하라. 경쟁자들이 가격을 올릴 때 NFM은 낮은 가격으로 더 많은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둘째, 고객 충성도입니다. 한번 NFM에서 산 고객은 다시 왔습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경험이 반복 구매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탁월한 경영진과 승계 구조입니다. 미세스 비의 아들 루이 블럼키는 뛰어난 구매자였고 가족 전체가 사업에 헌신했습니다. 버핏은 인수 후 경영에 거의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훌륭한 경영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경영자를 바꾸려고 산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좋은 사업을 산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많은 인수자는 회사를 산 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버핏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경영이다. 미세스 비는 인수 후에도 계속 회장으로 일했습니다. 89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 7일을 일했습니다.
버핏은 훗날 학생들에게 먼저 NFM을 방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세스 B의 교훈을 제대로 흡수한다면 버핏 자신의 강의는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즈 캔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서한에는 1972년 인수 이후 11년간의 시즈 캔디 실적이 처음으로 종합 정리됩니다. 1972년 인수 당시 시즈 캔디의 매출은 2,900만 달러였습니다. 세전이익은 420만 달러였습니다. 1983년 매출은 1억 3,300만 달러였습니다. 세전이익은 2,700만 달러였습니다. 11년 동안 매출은 4.6배, 세전이익은 6.4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자본 투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공장을 계속 새로 짓고 설비를 대규모로 늘려서 만든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시즈 캔디는 이미 가진 브랜드와 고객 충성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냈습니다. 버핏은 이 성과의 핵심을 가격 결정력이라고 봤습니다. 시즈는 매년 크리스마스 전에 가격을 올렸습니다. 고객들은 그래도 샀습니다. 경쟁자의 2배, 3배 가격이어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시즈 캔디 한 상자는 단순한 초콜릿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강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단순히 이름이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는 고객이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만드는 신뢰입니다. 여기서 버핏의 유명한 생각이 나옵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시즈 캔디는 버핏에게 이 차이를 보여준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버핏의 투자 철학을 바꿨습니다. 버핏은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은 유형 자산을 선호했고 보이지 않는 사업 가치에 의존하는 회사를 멀리했다고 말합니다. 그 편향이 많은 투자 실수를 낳았다고 인정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젊은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 스타일 투자자였습니다. 장부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자산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시즈 캔디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싸게 산 평범한 사업보다 적정한 가격에 산 훌륭한 사업이 더 좋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워렌 버핏은 사실 시즈 캔디 이후에 더 선명해졌습니다. 적은 유형 자산으로 탁월한 수익을 내는 사업,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사업,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계속 돈을 먹지 않는 사업, 이런 사업이 최고의 사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개인 투자자가 가져갈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업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비용이 오를 때 고객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가? 고객은 단순히 싸서 사는가? 아니면 그 브랜드를 믿고 사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의 질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버팔로 이브닝 뉴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983년은 이 회사에게 특별한 해였습니다. 버크셔는 1977년에 버팔로 뉴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인수 직후부터 경쟁 신문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초반 몇 년 동안 상당한 손실도 냈습니다. 하지만 1983년 드디어 버팔로 뉴스가 목표 이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인수 6년 만에 제대로 된 결실이 나온 겁니다. 버핏은 이 성과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독자 침투율입니다. 버팔로 뉴스는 미국 대도시 일간지 중 평일 독자 침투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신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문 사업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독자가 많으면 광고주가 옵니다. 광고주가 오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수익이 늘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뉴스 분량의 철학입니다. 버팔로 뉴스는 경쟁지보다 훨씬 많은 편집 지면을 유지했습니다. 독자에게 더 많은 뉴스를 주면 독자가 늘고, 독자가 늘면 광고주가 늘고, 광고주가 늘면 다시 뉴스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선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요즘 플랫폼 사업과도 비슷합니다. 좋은 콘텐츠가 사용자를 모으고 사용자가 광고주를 부르고 광고 수익이 다시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버핏은 이미 1983년에 이런 네트워크형 선순환을 신문 사업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여기서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낮은 세율과 뉴스 원료비 하락 덕분에 올해 좋았지만 이 두 가지가 내년에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다음 해의 역풍을 미리 알려주는 것.
이게 버핏 서한의 일관된 스타일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표를 보겠습니다. 1983년 말 기준 주요 보유 종목의 전체 합계는 취득원가 약 5억 1670만 달러였습니다. 시장 가치는 약 13억 3597만 달러였습니다. 수익률은 약 159%였습니다. 1년 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겼던 포트폴리오가 1년 만에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게이코는 취득원가 4,726만 달러에 시장 가치 3억 9,818만 달러였습니다. 수익률은 742%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버크셔의 가이코 보유 주식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이 더 산 것이 아닙니다. 게이코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전체 발행 주식수가 줄었고 그 결과 버크셔의 지분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쉽게 말해 버핏은 돈 한 푼 더 쓰지 않고 더 큰 지분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게 자사주 매입의 힘입니다. 좋은 기업이 저평가된 가격에 자기 주식을 사면 남아있는 주주들의 몫은 자동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때로 주주에게 가장 좋은 자본 배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주식이 비쌀 때 사면 안 됩니다. 좋은 사업이 합리적이거나 싼 가격에서 여유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야 합니다. 그럴 때 자사주 매입은 남은 주주에게 선물이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취득원가 1,063만 달러가 시장가치 1억 3,617만 달러가 됐습니다. 수익률은 1,181%였습니다. 1977년에 투자한 금액이 6년 후 12배가 된 겁니다. 제너럴 푸드도 드디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6,628만 달러 투자가 9,492만 달러가 됐고 수익률은 43%였습니다. 1980년에 대규모로 매입하고 2년 동안 거의 본전처럼 보였지만 결국 기다림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에서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판단을 한 뒤 그 판단이 작동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에는 엑손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미국 최대 정유회사입니다. 이 시기 에너지 관련 자산이 저평가됐다는 판단이 반영된 투자였습니다. 이제 1983년 서한의 또 하나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버핏이 처음으로 공식 인수 기준을 주주들에게 공개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은 단순히 기업 인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고를 때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버핏이 찾는 기업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 큰 규모의 기업, 세후익 기준 최소 5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입증된 지속적 수익 창출 능력, 미래 예상이 아니라 실제 실적을 봅니다. 셋째, 부채가 거의 없거나 적으면서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은 기업. 넷째, 경영진이 이미 있는 기업. 버크셔는 경영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단순한 사업.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빠르게 변하는 사업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제한 가격이 명확한 경우. 가격 협상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핏은 덧붙입니다. 적대적 인수는 하지 않습니다. 좋은 조건이 아니면 그냥 기다립니다. 이미 좋은 사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거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자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부채가 과하지 않은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인가? 경영진이 믿을 만한가? 가격은 합리적인가? 이 5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투자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1983년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고의 투자 조사는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버핏이 NFM을 발견한 건 리서치 보고서가 아니라 직접 쇼핑을 하면서였습니다. 둘째, 신뢰가 모든 거래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감사도 변호사도 없는 5,500만 달러 거래. 하지만 그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오랜 관찰과 검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셋째, 가격 결정력이 사업의 질을 결정합니다. 시즈 캔디가 11년 동안 추가 자본 없이 이익을 6배 이상 늘린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계속 샀기 때문입니다. 넷째, 주당 가치 성장이 진짜 성과입니다. 19년 동안 주식수가 0.8% 늘 때 주당 장부 가치는 50배가 됐습니다. 이게 버핏이 말하는 진짜 성장입니다. 다섯째, 자사주 매입은 주주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게이코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동안 버핏은 돈 한 푼 안 쓰고 지분이 늘었습니다. 여섯째, 훌륭한 사업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버핏이 좋아한 사업들을 보십시오. 가구 판매,
사탕 판매, 지역신문, 자동차 보험, AI도 아니고 우주산업도 아니고 블록체인도 아닙니다. 이해하기 쉬운 사업을 깊게 이해하는 것. 그것이 버핏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한 방식입니다. 1983년 버크셔 주주서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983년은 미세스 비와의 악수 하나로 역사상 가장 단순한 인수를 완성하고 시즈 캔디와 버팔로 뉴스가 버핏의 철학이 옳았음을 숫자로 증명하며 버핏이 자신의 투자 원칙을 처음으로 한 편지에 완전히 정리한 해였습니다. 좋은 사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사랑하고 돈을 잘 벌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오마하노트는 버핏이 1965년부터 지금까지 써온 주주서한을 한 해씩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어떤 기업을 샀는지, 시장 대비 성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짜 투자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공부가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편은 1984년입니다. 버핏이 처음으로 주주서한 안에 기업 인수 광고를 직접 싣습니다. 어떤 회사를 사고 싶은지 공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너럴 푸드스에서 드디어 대형 수익이 실현되기 시작하는 해입니다. 오마하 노트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